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커트. 자, 커트. 하나, 둘, 셋, 컷.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또 수업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제 식민지배 정책 대단원 3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하고 교과서를 한번 펼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교과서는 163쪽 있는데 163쪽이고 학습지는 80쪽을 펼쳐보세요. 80쪽. 교과서는 163, 학습지는 80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펼쳤으면 한번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제1차 한일협약으로 파견된 재정고문은 백동화를 제1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자,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제1차 한일협약으로 파견된 재정고문은 백동화를 제1은행권 교환 사업을 진행했다. 이 재정고문의 이름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국권 침탈 과정과 관련된 부분, 한일의정서병 이 단원과 그리고 아까 전에 영상에서 확인했었던 여러분들이 경제 침탈에서도 모두 다 다뤘습니다. 이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자, 메시, 바로 메가타입니다. 메가타라는 인물이 사업을 진행했다 합니다. 무슨 사업을 진행했었는지 기억이 나나요? 자, 화폐를, 그게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었다라는 거죠. 메가타라는 인물은 우리 기존에 쓰고 있던 백동화라는 화폐가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게 되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동화를 제1은행권으로 교환할 뿐만 아니라 백동화를 만드는 기구인 전환국이라는 것도 같이 폐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답은 동그라미라는 거. 화폐 정리 사업을 누가 했는가? 재정고문인 메가타 했다라는 거. 맞는 말이죠. 자, 2번. 일제가 러일전쟁 시기에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자 신민회가 황무지 개간권 요구 철회를 주장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일제가 러일전쟁 시기에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한 것은 맞죠. 여기에 황무지 개간권 요구 철회를 주장한 것은 우리 애국개몽운동 단체 중 신민회가 아닌 보안회였었죠, 여러분들. 보안회. 그래서 답은 X가 된다. 3번. 김광재, 서상돈 등이 대구에서 시작한 운동은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자, 대구에서 시작했고 또한 김광재, 서상돈 등이라는 사람이 나오면 이 운동은 무엇이다? 나랏빚 1,300만 원을 갚는 국채 보상 운동이란 거죠. 1,300만 원의 국가의 빚을 갚기 위한 국채 보상 운동은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돼 있죠, 여러분들. 자, 여기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경제 침탈과 그에 대한 대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교과서하고 학습지를 다시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언어로 한번 정리해보고 표현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과 한능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 운동을 묻고 있습니다. 가 운동을 알 수 있는 힌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해볼게요. 힌트. 첫 번째, 동맹을 일으켰답니다. 먹지 말고 동맹을 일으킨다. 그리고 단연, 담배를 안 핀답니다. 돈을 모아 기부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차관 강요로 인해서 나랏빚을 갚자고 언제? 1907년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1907년에 나랏빚을 갚기 위해서 정해진 운동을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나랏빚 국채라는 거죠. 그래서 국채 보상 운동이라는 거죠. 국채 보상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찾네요. 1번 한일 학생 간의 충돌로 발생하였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2번 전태일의 분신을 계기로 확산되었다. 이거는
1970년대 노동운동을 말하고요. 3번 한국중앙총상회가 떨어졌다. 자, 이거는 우리가 경제 침탈 관련돼서 무엇이 어떤 문제가 있었다. 내지 통상으로 인한 상권을 침탈당했다. 상권 침탈. 내지 통상으로 인한 상권 침탈이 심화되니 한국중앙총상회가 결성되었다는 거죠. 4번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그쵸? 국채보상운동은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사에서 광고를 해주고 홍보를 해줌으로써 많은 이들이 돈을 기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답은 4번입니다. 99년에 대한 차별에 반기를 들었다. 이거는 바로 무슨 사건? 이모년에 있었던 이모 혼란이란 거죠, 여러분들. 31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을 묻고 있네요. Why? 왜 일어났는가?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는가?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동화를 제은행권으로 바꾼답니다. 백동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답니다. 백동화를 교환한답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화폐를 정리하고 있는 상황. 화폐를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화폐를 정리하고 있는 상황. 즉, 우리는 이거를 메가타가 주도한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금속료 회수령이 공포되었다. 1930년대 상황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거는 1907년이고 전혀 관련이 없죠. 어떻게 보면 화폐 정리 사업의 원인이 되는 거죠. 국채보상운동. 그러니까 화폐 정리 사업의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게 국채보상운동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3번 산미증이 실시되었다. 이거는 1920년대 모습입니다. 1920년대. 오늘 배우게 될 거다. 4번 조선물산 장려회가 조직되었다. 이것도 1920년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5번 재정고문으로 메가타가 임명되었다라는 것이죠. 메가타가 임명됨으로써 메가타가 배경으로 되어서 화폐 정리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재정고문 메가타. 오늘은 학습목표 3가지입니다. 총 3개의 시기를 보게 될 거예요. 1920년대, 1910년대, 20년대, 그리고 30년대 각 시기별로 일제 통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통치 내용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 측면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각 측면에서의 특징과 내용과 왜 변화하게 되었는가, 통치 내용이 왜 변화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3단원인 일제식민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이 전체 대단원 3단원의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3단원에서는 가장 먼저 일제의 통치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일제의 통치는 10년대, 20년대, 30년대마다 내용이 조금씩 변합니다. 1910년대는 소위 무단 통치라고 하게 되고요. 20년대는 문화 통치를 하게 되고 30, 40년대는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각 통치 내용이 왜 변하게, 그 배경은 무엇인가? 먼저 10년대에서 20년대 무단에서 문화로 바뀌게 된 배경에는 3.1운동과 러시아 혁명이라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고, 미안해요. 러시아 혁명은 상관없어요. 3.1운동을 배경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 통치에서 민족 말살 통치로 바뀌게 된 배경에는 대공황과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라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통치 내용이 변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선조들은 독립을 위한 민족운동을 국내와 국외에서 전개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실력을 기르자 또는 사회주의 운동, 즉 노동자, 농민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운동, 그리고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가 되었고, 밖에서는 주로 무장 독립투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독립투쟁, 싸우자!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하게 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다가 1930, 40년대 가서는 이 국내에서 전개되었던 다양한 합법적인 단체, 합법적인 운동들이 이제는 비합법적, 불법적인 형태로 지하에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국외에 있었던 무장 독립투쟁, 임시정부 수립 등 다양한 운동들이 이제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좌와 우가 합작하는 형태로 해서 독립운동, 민족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정리를 하면요. 우리는 이 단원에서는 일제의 통치 내용의 변화를 배우게 될 거고요. 이 통치 내용의 변화 속에서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민족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민족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먼저 1910년대 통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한일 의정서 병에 따라서 1910년 7월 달에 병합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병합조약을 맺은 일본은 이제는 이 식민지가 된 조선을 통치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 기구를 우리는 조선 총독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총독부만 적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총독부는요, 대만에도 있습니다. 일본의 또 다른 식민지인 대만에도 대만 총독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선 총독부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조선 총독부를 세워서 통치하는 일본은 이제는 우리나라에 대한 실정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고,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고, 우리나라 문화는 어떻고에 대한 자문,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언을 해준, 자문을 해줄 기구로서 무엇을 두게 되는가? 중추원을 설치하게 됩니다. 조선 총독부는 중추원을 설치해서 여기에 우리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을 임명해 한국에 대한 다양한 조언, 자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중추원에 한 번도 모인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조선 총독부를 중심으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1910년대 통치를 뭐라고 하는가? 우리는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무단 통치. 무단 통치는 뭐냐? 말 그대로 무단이에요. 무단, 무력, 힘으로써, 칼로써, 총으로써 무단으로 통치하는 게 바로 무단 통치.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통치라는 게 무단 통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단 통치. 어떻게 하는가? 구체적으로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면 어떤 게 보이나요, 여러분들? 공통적인 게 있나요? 그렇죠. 바로 옷을 입고 있어요. 굉장히 멋진 옷. 바로 제복이죠. 제복과 뭐를 들고 있나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군가? 바로 군인입니다. 헌병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1910년대 통치를 우리는 헌병 경찰 제도라고 합니다. 이처럼 헌병 경찰 제도, 헌병들이 이러한 제복을 입고 칼을 찬 헌병들이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치안을 유지하는 헌병 경찰 제도를 유지하게 된 거죠. 시행하게 된 거죠. 이 헌병 경찰 제도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과서 163쪽을 보면 나와 있어요. 경찰범 처벌 규칙에 따라서 우리 조선 사람들은 출판, 책도 못 내요. 글도 못 쓰고요. 두 번째, 대중을 모아서, 즉 집회도 못하게 돼요. 집회, 결사 행위도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불어난 문서, 도서, 시가 등 반포, 낭독하거나 큰 소리 읊는 자, 즉 책도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모든 기본권들을 제한당하고 이런 제한권을 어기게 될 경우, 법을 어길 경우에는 조선 태영령에 따라서 조선인에 한해서만 엎드려서 양팔을 좌우로 벌리게 하여 골기 부분을, 엉덩이를 때리는 조선 태영령이 시행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단으로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힘으로써, 무력으로써 강압적으로 통치를 했다는 게 무단 통치 시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자, 한편으로 경제적으로는요, 어떤 걸 시행하게 되는가? 이거 넘어갈게요. 경제적으로는 바로 이와 같이 뭐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무엇인가 조사를 하고 있죠? 뭘 조사하는가? 바로 토지입니다. 이거 우리는 토지 조사 사업이라 합니다. 토지 조사 사업. 1910년에는 무단 통치 시기에는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게 됐는가? 토지에서 뭐가 나나요? 그래, 토지는 쌀이 납니다. 이 쌀을 왜 확인하려는 걸까 도대체? 그렇죠. 바로 세금이란 거예요. 지세라는 거예요. 이 토지를 조사함으로써 지세를 공정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 토지에 대한 소유권, 토지를 누가 갖고 있냐를 두고 좀 분쟁, 갈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근대적 토지 소유권으로 정비하기 위함이란 거예요. 근대적 토지 소유권으로 정비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근대적 토지 소유권 무슨 말이냐면요. 조선 후기에는 땅을 갖고 있는 지주,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 지주가 있어요. 지주가 땅을 빌리는 소장농한테 땅을 빌려줍니다. 자, 그러면 땅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여전히 지주한테 있어요. 건물주가 건물을 빌려줬어요. 그 건물 주인은 누구예요? 여전히 건물주예요, 주인은. 이거를 우리는 5년 동안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죠. 5년 동안 맺고 건물을 빌린 임차인은 뭘 내죠? 월세를 내죠. 월세를 낸다고 해서 건물의 주인은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여전히 건물주예요. 그러나 조선 후기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냐면요. 땅을 가진 지주가 땅을 빌려줘요. 땅을 빌린 사람은 우리 소작농이랍니다. 소작농. 지주가 있고 소작농이 있어요. 토지를 빌린 사람이 소작농. 땅을 빌려줬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여기는 우리는 땅을 빌린 대가로 소작료를 내는, 월세를 내는 것처럼 소작료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계약 기간이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딱 특별히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계약 기간 정해지지 않고 소작료만 계속 납부하게 되면 그 땅은 실질적으로 소작농이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본이 봤을 때는 근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뭐냐? 정확하게 계약 기간 설정하고 그 계약 기간 안에서 소작료를 제대로 납부하는 게 근대적 토지 소유권이다라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는 계약 기간 특별히 없고 그냥 정기적으로 소작료만 월세만 납부해주면 그 토지는 소작농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거나 다름없는 모습이었다면 일본은 그게 아니라 계약 기간을 설정하고 그 계약 기간 안에서만 소작료를 납부하게끔 하는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듣기적으로 말한 명분입니다. 명분이에요. 명분이고 실질적 이유는 진짜 이유, 찐 이유. 찐 이유는 뭐냐? 진짜 이유는 뭐냐? 바로 식민지 운영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토지를 약탈하기 위함이다. 토지를 약탈하는 게 진짜 이유다라는 거. 지세를 공정하게, 세금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그 다음에 근대적 소유권 확립해서 근대적 나라로 발전할게라고 겉으로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명분을 만들었지만 진짜 이유는 뭐냐? 이런 세금을 걷어가지고 식민지 지배를 위한 식민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고 또한 토지를 소유권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서 토지를 모두 다 일본이 가져가기 위함이다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어떻게 진행하게 되었는가? 먼저 임시 토지 조사국이라는 걸 설치해서 이렇게 토지 조사를 할 뿐만 아니라 홍보를 하게 됩니다. 조선 사람들 빨리 토지를 신고해라. 그 토지가 니께 맞는지 아닌지 빨리 신고해라. 토지를 신고해라. 신고주의에 따른 토지조사 사업을 진행하야 됩니다. 토지를 신고해라. 그러나 여러분들 토지를 신고하라고 해놓고는 그 신고 기간이 매우 짧았고 홍보도 잘 안 됐고 홍보를 하더라도 무슨 말로 적었는가? 일본어로 적어서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 신고를 하지 못하고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여러 이유를 대면서 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그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일본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주인 없는 토지로 인식하면서 그 신고하지 못한 토지를 일본이 모두 다 가져가게 됐다. 일본이 토지를 약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결과가 났는가? 계약 소작농이
증가하게 되고 지주들의 삶. 다시 넣을게요. 농민의 지위. 이렇게 써볼게요. 농민의 지위가 전락하게 된다. 그리고 지주, 일본인, 한국인, 지주가 증가했다. 농민의 지위가 전락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서 말했던 것은 조선 후기에는 진짜 토지 소유는 지주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작농이 가지고 있는 건 다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굳이 계약을 맺지 않아도 계속 소작료만 납부해주면 그 토지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는 지주와 계속 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5년마다 지속적으로 계약을 맺어야 돼요. 자, 이 계약을 실패하게 되면 이 소작농은 땅을 잃는 거예요. 월세살이로 살고 있는 사람이 집주인과 계약을 실패하게 되면 이제 집이 없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농민들이 땅을 계속 지속적으로 경작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지주와 계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결과 농민들은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지주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고 지주한테 소작료를 납부하라는 데는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의 지위는 점차 계약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고 소작료도 비싸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에 따른 지주의 숫자도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 적어주고 나중에 저한테 와서 물어봐도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무단통치 시기의 통치기구는 그 시작은 조선 총독부입니다. 조선 총독부. 조선 총독부가 식민통치의 기구이면서도 군인 출신을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자문을 할 수 기구가 있어야 되고 그 자문기구를 우리는 중추원이라고 합니다. 중추원. 자, 이런 통치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1910년대에는 헌병경찰통치제도를 시행하는 헌병. 헌병은 말 군인이 치안 유지와 일반 행정까지 담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 헌병들이 돌아다니면서 직결 심판하게 된다. 너 죄 잘못 지었다. 바로 엎드려 해서 태형을 때리는 직결 심판권 조선 태형령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는데 그 명분은 무엇이었다 아까? 바로 지세. 세금을 공정하게 하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는, 찐 이유는 식민통치 경제의 기반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약탈하기 위함이라는 거. 이런 약탈이 드러나는 게 바로 여기 방식이 나온다는 것이죠. 신고주의라는 거, 신고주의. 그리고 이걸 시행하기 위한 임시 토지 조사국을 설치한 임시 토지 조사국을 설치하고 신고주의에 따라서 신고하게끔 했으나 현실을 보니 신고 기한도 짧고 신고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신고하지 못한 토지는 모두 다 일본 총독부가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 결과 농민지위가 약화됐다는 거야. 계약 소작농으로. 지속적으로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거고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주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농민들의 지위는 점차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엄령, 광업령 등을 시행하게 되면서 산업을 통제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령, 다르게 말하면 허가제, 회사령. 허가제에 따른 회사령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다 적을게요. 허가에 따른 회사령을 시행해서 기업을 쉽게 만들 수 없겠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회사를 쉽게 만들 수 있게 안 했다는 거예요. 허가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허가를 하게 한다는 것은 나 회사 만들게요라고 서류를 냈어요. 그래서 서류를 검토해요. 아, 야, 너 서류 좀 부족하다. 빠꾸.
다시 돌아가. 회사 안 만들어. 못 만들어. 허가. 서류 다 있네? 허가 꽝 찍어주는 게 바로 허가제다라는 거예요. 허가제는 실질적 이유는 바로 민족 기업을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화통치가 1910년대에 진행이 됐는데 그러다가 1920년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분은 누구냐? 이분은 사이토 마코토 총독입니다. 사이토 총독. 다른 빼도 돼요. 사이토 총독입니다. 사이토 총독. 정식 명칭은 사이토 마코토입니다. 사이토 마코토. 1920년대에는 사이토 총독이 부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시동인의 대의를 존중하고 동양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정부는 총독 임명의 범위를 확장하고 경찰제도를 개정하고 또한 복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순응한다. 임용에 대한 대우도 더욱 고려하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복리도 증진한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1920년 통치는 1910년대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다르게 하겠다. 다르게. 우리는 그 무슨 통치를 하냐면 문화통치를 우리는 그 문화통치. 1920년 통치를 뭐라 하냐면 바로 문화통치라고 합니다. 문화통치. 굉장히 부드럽게 한다는 거예요. 무단, 태형, 무단, 칼 뽑아서 무단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문화, 부드럽게 이제 우쭈쭈. 아이고 그래 우리 조선인들 이제 너희들도 복리 증진해주고 너희들도 정치 참여하게 해줄게. 우쭈쭈 문화통치가 바로 문화통치. 여러분들 그 문화통치를 이끈 사람, 시작한 사람이 사이토 총독이라는 거고 그렇다면 Y라는 거. 왜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었는가? 바로 국내에서 전개된 가장 큰 운동인 3.1운동이라는 거예요. 3.1운동이 배경이 되어서 3.1운동이 배경이 되어서 문화통치가 실시되었다는 거예요. 문화통치의 구체적인 내용은요. 여기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다 드러나 있습니다. 총독 임명의 범위를 확장한대요. 자, 아까 우리가 표에서 봤을 때 조선 총독부에 누가 임명된다고 적혀 있었나요? 군인, 무관이랬죠. 이 무관을 확장한대. 어디까지? 무관이 아닌 문관까지 확장한다는 문관까지. 그리고 경찰제도를 개정한대요. 자, 1910년대는 누가 경찰 역할을 담당했었나요? 군인, 그자들을 뭐라 한다? 헌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헌병경찰제도에서 군인이 아닌 일반 민간인이 하는 보통 경찰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라. 보통 경찰제도. 그리고 이런 이제 우리한테 위협감을 주는 교원의 복제, 즉 제복이죠. 제복이나 칼을 폐용하는 것을 폐지한다. 제복 입고 칼을 들고 다니는 것을 폐지하고 그리고 지방자치제도로 실시한다. 지방자치제도. 부면협의 뭐 이런 만들 시간 나왔던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다는 거고 일반 복리를 증진한다. 자, 아까 봤었던 우리가 경찰범 처벌 규칙에 따르면 조선인들은 집회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출판도 못하고 그 다음에 책도 못 읽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1920년대 가서는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얻게 된다.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문화통치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렇게 했냐라는 거야. 진짜 정말 문화통치라는 거야. 정말 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고 그래요 조선이 너무 불쌍하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미안하니까 우리가 문관으로 해서 부드럽게 통치하고 군인이 아니라 보통경찰제 시행해서 너희들을 좀 더 이제 민주적으로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제복 칼들을 폐지해가지고 위협감을 줄이고 그리고 출판, 집회, 결사 등 너희들의 어떤 자유권을 보장해줄게 라는 게 진짜 의미였을까? 다음 표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문화통치 말했는데 사이코 총독이 실상은 어땠는가? 여러분 어때요? 여기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용도 있는데 없죠. 여기도 뭔가 많이 빠졌어요. 우리 이거를 검열.
신문, 언론 활동을 할 수 있게 했으나 결국 실질적으로는 신문에 대한 검열을 통해서 일본에 대해 비판적 내용들은 삭제시키게 했고 심지어는 정관도 정관. 잠시 일시 정지시켰어요. 신문 발행하는 것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검열을 통해 삭제도 시키고요. 또는 너무 심할 경우에는 일시 정지, 정관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찰도 보통경찰제라고 했는데 보통경찰제를 통해서 경찰 통치에 대한 위압감을 줄이고도 했으나 보니까 경찰 기관은 어떻게 됐어요? 폭등했고 인력도 폭등했고 그 다음 비용도 폭등했죠. 무단 통치 시기에 비해 무단 통치 시기에는 인원과 비용과 기관이 다 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경찰을 더 많이 늘려가지고 우리 민족, 우리 독립운동들에 대해서 감시하고 탄압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깔려있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치안유지법이라는 것도 시행해가지고 그 외에도 치안유지법, 이 외에도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시행해서 어떤 결사, 즉 잠시만요. 노동단체들, 각종 노동단체들 있죠, 여러분들. 노동단체들. 그 노동단체들을 감시하고 잡아들이는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결사와 집회에 대한 자유권도 제한이 되었다는 거였는데. 제한. 그 그래프 관련된 게 우리 저번에 확인했었는데 167쪽을 보면 우리가 아까 여기를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일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집회와 결사를 허용해줬으나 그러나 여러분들 167쪽에 있는 자료 3번을 보면 누가 대부분 잡혀있다? 한국인. 바로 치안유지법을 시행해서 집회나 결사를 하는 한국인들을 대량으로 잡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종합했을 때 문화통치는 진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민족을 분열하기 위해서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한 드러난 정책이다라는 문화통치는. 그래서 문화통치를 우리는 소위 문화통치라고 다른 말로는 민족 분열 통치라는, 민족 분열을 요구하는 통치다. 민족 분열 통치. 이 민족 분열 통치 시기에 경제 정책은 무엇을 했는가? 자, 여기 보면 무엇이 보이나요, 여러분들? 뭐가 막 쌓여 있죠. 이게 다 쌀입니다. 쌀. 이 쌀이 지금 군산항에서 있는 겁니다. 이 군산항에서 어디로? 일본으로 보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쌀들은 어떻게 나오는가?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했기 때문에 산미 증식 계획. 그렇다면 일본은 왜 우리 이렇게 쌀을 쌓아두고 산미를 증식시켰나라는 거예요. 쌀을 생산을 왜 늘렸나라는 거. Why? 그래서 왜 늘렸는가? 일본에서 쌀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일본에서 쌀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도시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서 그들이 먹고 살 쌀이 많이 필요하게 됐는데 일본 안에서 쌀이 부족합니다. 그 쌀을 얻기 위해 어디서 생산했는가? 바로 우리 한반도란 거예요. 한반도에서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바로 벼종자를 개량하고 그리고 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토지를 개간하고 또한 그 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될 수 있도록 수리조합을 설치한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들 이러한 쌀을 기르고 벼 종자를 개량하고 토지를 개간하고 수리조합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다 돈입니다. 이 돈을 누구한테 청구했는가? 지주인가? 지주는 청구를 했어요. 그렇다면 지주는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란 거죠. 지주는 계약을 인질로 삼아 너 계약 연장하고 싶어? 그러면 나한테 부과된 벼 종자 개량 비용, 토지 개간 비용, 수리조합
가입 비용 다 소장농 누구들이 부담해라 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산미증식계획의 결과 농민의 지위는 더욱 악화되고 지주 같은 경우는 지주는 이익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산미를 증식했어요. 쌀이 생각보다 늘긴 늘었어요. 그러나 는 것보다 일본에 반출되는 나간 양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증식량보다 반출량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산미증식 계획에 원래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여러분들의 조선인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쌀을 생산 더 늘리겠다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그래프를 보니까 쌀을 생산한 양보다 쌀을 들고 가는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과연 진짜 산미증식 계획은 우리나라를 위한 거냐라는 거예요. 아주 기만적인 목적도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산미증식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군산에 쌀을 쌓아두고 일본에 다 쌀을 수출해 갑니다. 도대체 왜? 일본 안에서 쌀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부족한 거를 채우기 위해 우리 조선에서 쌀을 늘렸다는 거예요. 생산을. 그럼 어떻게 늘렸는가? 그 방법 무엇인가? 벼종자를 개량하고 그다음에 토지를 개간하고 수리조합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방법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이 돈을 다 누구한테 청구했다? 그렇죠? 지주한테, 땅 가진 사람들한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주는 과연 자기들이 냈냐? 대부분은 소장농한테 전가시킵니다. 넘기게 됩니다. 소장농들한테 너 계약 연장하고 싶으면 우리한테 부과된 이 비용들을 다 너희들이 나한테 납부해놔라 한 거예요. 그래서 소장료도 월세도 내기 바빠 죽겠는데 이것도 부담하게 되면서 농민 지위는 더욱 악화되고 지주의 이익은 높아지게 된다라는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통치 시기에는 배경 바로 3.1운동입니다. 이건 몰라도 돼요. 이건 몰라도 돼요. 그 배경은 문화통치가 시행된 배경은 3.1운동이에요. 3.1운동. 3.1운동이다라는 거고 3.1운동의 결과 문화통치가 실시되었다는 거예요. 문화통치 내용은 총독의 임용 범위를 넓힌대요. 어디까지? 문강까지 넓히고 경찰제도도 헌병경찰이 아니라 이제는 보통경찰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여기 고등경찰제라고도 많이 쓰게 됐는데 고등경찰제는 별도의 이야기고 일단은 핵심은 보통경찰제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방자치제를 시행해서 정치 참여를 높일 뿐만 아니라 치안유지법을 실시하게 되었다. 치안유지법. 치안을 좀 유지하겠다. 우리의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잡아가겠다라고. 치안유지법은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굉장히 유용한 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을 자유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언론들이 조선일보 등 언론 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그리고 교육기회가 확대가 됩니다. 어떻게 확대되는가? 보통교육 4년에서 6년으로 그리고 고등교육이 가능하게 됩니다. 가능해진다. 우리는 이거를 2차 조선교육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게 됐는가? 굉장히 기만성이 있다는 거예요. 문관총독 임명 가능하게 했으나 실제적으로 보니까 임명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보통경찰제를 시행했으나 기관이나 인력이나 장비는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했으나 여전히 지방자치에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자에 한정되었다. 그리고 치안을 유지하고자 이 법을 실시하게 됐으나 실질적으로 보니까 한국인들이 다수였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다수였다는 거고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를 허용하였으나 보니까 언론 같은 검열, 삭제, 정간, 잠시 정지한 일시 정지를 하게 됐다는 검열, 삭제, 정간 등으로
우리 언론은 탄압을 했고, 그리고 교육계를 확대했으나 고등교육은 여전히 부재했다라는 거예요. 취학률도 매우 낮았습니다. 보통교육이 6년을 늘어났지만 이 보통교육, 초등학교 입학하기 위해서도 돈이 들었는데 그 돈이 매우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학률도 낮았고 고등교육은 가능하게, 대학 설치는 가능하게 했으나 대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교육이 부재했다. 산미증식 계획 같은 경우에는 쌀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 부족한 것을 조선에서 채우고자 했다. 그 방법으로서는 아까 봤던 첫 번째가 벼 종자를 개량하고자 했다. 벼 종자 개량. 그리고 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토지를 개간하고, 그리고 벼가 또 잘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리조합을 설치했다는, 수리조합 설치. 그러나 이 비용들이 모두 다 소작농한테 전가가 되면서 지주가 이익을 챙기고, 그리고 증산량보단 반출량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또 여기 아래에 안 보이는데 당시에 회사령이 폐지가 됩니다. 회사령이 폐지돼. 다르게 말하면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의 회사령은 허가제였습니다.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게 됐다. 신고제로 바뀌게 되었다는, 회사령이 폐지됐다라는 거. 이게 1920년대 문화통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고등경찰제는 참고로 그거라 생각하는데 비밀경찰, 비밀형사라 보면 비밀경찰들. 근데 고등경찰제는 이제 보통경찰제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다가 1930년대 가서는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 사진 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번에 다 이야기했으니까. 공장도 세우고, 그 다음에 면화도 키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황국신민 서사도 암송하고, 그 다음에 창씨 개명타는 모습들이 왜 보이게 되었는가? 왜 그랬는가? Why? I wanted 자, 바로 이를 구하게 되는 경제 위기라는 게 우리는 이거를 대공황이라고 합니다. 대공황이라는 세계 위기 속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 생존을 해야 됩니다. 세계 경제 위기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크게 블록 경제와 침략,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블록 경제와 침략. 블록 경제는 말 그대로 관세를 많이 부과해서 수입을 최소한하고, 그 다음에 자국 식민지들 간에서만 무역을 하는 걸 블록 경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블록 경제가 아닌 침략을 통해서, 일본은 침략을 통해서 이 대공황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 침략의 첫 번째가 바로 만주사변. 만주를 일본이 침략하고, 또 뿐만 아니라 중일전쟁을 일으켰죠. 중일전쟁.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1941년 태평양전쟁까지 전선을 계속 확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은 침략을 통해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뭐가 필요하는가? 돈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돈이 있으면 물건을 생산하고 무기를 만들고 군인을 양성하는 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무기를 만들고 군인을 뽑고 하는 걸 어디다 했는가? 어디다가? 바로 우리 조선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사진에서 공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군인으로 쉽게 차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스라이팅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표를 통해서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먼저 공업도시로 만들게 돼요. 공업도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북부지방. 북부지방이라 한다면 오늘날 북한 지역. 여기를 말하면 여기 일대, 여기 북부지방, 여기를 말합니다. 북부지방. 함경도 일대를. 그 북부지방에 공장을 만들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공장이 잠시만요. 흥남이죠. 흥남 지역에 있는 흥남 질소 비료 공장. 흥남 지역이 만든 흥남 질소 비료 공장을 만들어서 우리 한반도를 공업도시로, 공업의 나라로 만들고자 했고, 그 외에도 남쪽에서는 면화, 북쪽에서는 양목,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해서 필요한 원료들을 생산하고 했다라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는 1931년에
1941년에 만주사변, 1931년. 여기서 더 올게요.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만주사변을 계기로 이제는 병참기지화. 공업은 공업인데 어떤 공업? 군수산업 중심 공업. 군수산업 중심의 공업으로 변화하게 되고, 그다음에 1937년 이후부터는 이때가 중일전쟁이 발생했는데, 중일전쟁. 전선이 더 넓어지게 되니까 더 많은 사람과 물자와 돈이 필요했다는 거야. 그거를 쉽게 동원하기 위해서 내린 게 국가총동원령을 내려서 인적, 물적 자원들을 수탈해 갔다는 거야. 그 중에 인적에서 군인과 관련된 것을 우리는 징병, 모병이라고 부릅니다. 모병제, 징병제라고 부르게 되고, 노동력과 관련해서는 징용이라며 징용령 등을 내리게 됩니다. 그 외에도 공출제, 다양한 금속류 가져가게 돼요. 포탄 만드는데, 탄피 만드는 필요한 금속류를 들고 가게 되고, 쌀은 배급해주는 형태로 이 시대에 정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물자를, 군수 물자를 생산을 했다면, 이제는 사람을 전쟁이 필요한 군인을 쉽게 동원할 수 있어요. 군인을 쉽게 동원하기 위해서 실시한 게 황국 신민화 정책입니다. 황국 신민화 정책. 즉, 황국 신민화 정책을 왜 했는가? Y. 전쟁에 필요한 인력을 쉽게 동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선 사람들이 천황을 위해서 이 한 몸을 바쳐서 전쟁터에 뛰어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넣어줘야 돼요. 자신감을. 이 조선 민족들이 조선인으로서 나는 조선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뒤에서 우리 일본인들을 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 너희들은 조선인이 아니라 너희들은 일본인이다. 너희들은 천황의 국민들이다. 너희들은 위대한 일본 제국 천황의 국민들이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암기를 시켜야 했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황국 신민화 정책이고, 구체적인 모습은 내선일체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바로 내국인, 일본인과 조선인은 한 몸이다. 그리고 아까 봤던 황국 신민 서사.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겠다. 계속 나는 중량한 황국 신민이다. 나는 황국 시민으로서 몸을 단련한다. 이런 식으로 황국 신민 서사를 지속적으로 암기하게 되고, 그 외에도 신사를 참배하고 궁성, 천황이 있는 궁을 향해서 요배, 인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름을 바꾸고 조선말 역사 교육 등을 금지하는 3차 조선 교육령을 내리게 됩니다. 조선어 교육을 금지시키고 조선사 교육도 금지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친일파를 활용하게 되면서 자본과 지주종을 통해 전쟁을 동원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민족을, 정신을 말살시켜서 전쟁에 쉽게 동원하게 되고, 전쟁에 필요한 물건들을 쉽게 수탈할 수 있도록, 쉽게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해서 일제강점기 통치의 내용을 1910년대부터 해서 30년대까지 전부 다 훑어봤습니다. 각 10년 문화, 민족말살 통치기, 그리고 무단에서 문화로 왜 바뀌었고, 문화에서 민족말살 통치 왜 바뀌었는지 그 배경, 그리고 각 통치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파악해두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지를 보면 여러분들 아래에 지원병 1938년, 학도지원병 1943년, 징병제 1944년 이렇게 돼 있는데, 연도를 외우려 하지 마시고요. 이 지원병, 징병제, 정신근로령 등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게 몇 년 된지, 어느 통치라는 시기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정신근로령 보면 이거는 민족말살 통치 시기구나, 무단이나 문화 통치 시기가 아니구나라는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한번 86쪽도 한번 풀어보세요. 86쪽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학습지 빈칸도 아까 이야기했던 영상들을 참고해서 정확하게 채워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수업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